넘기되 떠나지 않겠다. 미국이 전자권을 한국에 돌려주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주한미군 28,500명은 NDAA로 한 명도 줄일 수 없게 법으로 묶어놨고 전시 증원 전력 69만 명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지휘권은 넘기겠다? 여기엔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의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K방산 377억 달러 수출 전망의 이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게임을 벌이고 있는지 추적합니다.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이 터진 지 겨우 19날째 되던 날입니다.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던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편지 한 통을 씁니다. 받는 사람은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 내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군대의 작전 지휘권을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이틀 뒤 맥아더가 답신을 보내면서 이양은 공식화됩니다. 이 편지 한 장이 76년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전자권, 정확히 말하면 전시작전 통제권이란 전쟁이 나면 우리 군대를 누가 지휘하느냐의 권한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구조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면 대한민국 국군 전체가 미군 장군의 지휘 아래 들어갑니다. 한국군의 최종 보스가 미국 사성장군인 겁니다. 물론 평시작전 통제권은 1994년에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전시,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의 지휘권은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G20국가, 그러니까 세계 주요 20개국 가운데 전시의 자국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 군인에게 맡기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일본도 자위대 지휘권은 자국이 갖고 있고 나토 회원국들도 평소에는 각자 군대를 지휘합니다. 그러면 왜 76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못 돌려받았을까요? 사실 시도는 4번이나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2012년까지 전환하겠다고 미국과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을 겪으며 201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예 특정 시기를 없애고 조건이 되면 그때 하자로 바꿔버렸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다시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내걸었고 올해 4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간표를 내놨습니다.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입니다. 전환이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한국군 사성장군이 연합사령관이 되고 미군 사성장군이 부사령관이 됩니다. 한국 장군이 미국 장군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는 구조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다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은 미국 국방수권법으로 한 명도 줄일 수 없게 묶여 있고 전시 증원 전력 69만 명도 유지됩니다. 해구산도, 동맹 자체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미국은 왜 지금 이 지휘권을 넘기려는 걸까요? 단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서, 비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한국에 더 많은 국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올해 방위비 분담금만 1조 5천억 원을 넘겼고 전년 대비 8%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의 본심은 단순합니다. 너희가 지휘할 거면 비용도 더 내라. 1차 트럼프 행정부 때 방위비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한미군 기지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비용 압박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미 증명된 셈입니다. 두 번째 단서, 중국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미국의 국방전략 우선순위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입니다. 브런슨 사령관도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쪽, 그러니까 중국 방향입니다. 한국 방어에 묶여있던 주한미군의 시선이 더 큰 상대를 향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 지휘는 한국에 맡기고 미군은 중국이라는 본 게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세 번째 단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은 지휘권은 넘기면서도 한반도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국의 이른바 권역 지속 지원 허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주둔한 미군뿐 아니라 일본에 있는 미군 장비까지 한국 방산업체가 정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대중국 전략의 전진 거점으로 격상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짐 열쇠는 넘겨주되 이사는 안 가겠다. 주한미군 28,500명은 법으로 묶어놨고 증원전력 69만 명도 그대로고 해구산도 유지됩니다. 미국 의회도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다시 넣었고 전자권 이양 예산도 합의와 다르게 쓰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격한 전환을 밀어붙이고 싶어도 의회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넘기대 떠나지 않겠다가 미국의 진짜 속내인 겁니다. 지휘봉은 한국에 쥐어주되 한반도라는 전략 요충지는 절대 놓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계산하는 동안 중국은 뭘 하고 있을까요? 사실 중국의 입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중국은 전자권 전환을 환영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개입이 줄어들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주한미군의 역할이 축소되길 바라고 특히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드 철수까지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전자권이 한국으로 넘어가면 사드 운용 주체가 바뀔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전자권을 돌려받으려면 한국은 스스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요. 한국은 이미 선제 타격,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으로 이루어진 3단계 방어 시스템에 약 8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5기가 전력화를 마쳐서 대북 감시 주기가 대폭 단축됐고 독자적인 정보 수집과 감시 체계도 갖췄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군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 좋은데 그 빈자리를 한국이 독자 군사력으로 채우는 건 또 다른 위협입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 F-35A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함 체계는 대북용이지만 사거리와 상능만 놓고 보면 중국에도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한국 내에서는 독자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찬성이 76%를 넘겼습니다. 중국에게 한반도 비핵화 체제가 흔들리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에 사드 배치가 한미 양자동맹을 넘어서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까지 촉진하고 있다는 점, 미 해군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이 하나의 안보 블록으로 묶이는 건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를 흔드는 구조 변화니까요. 중국이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돌아보면 상황이 더 선명해집니다. 2017년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은 한류 금지령이라는 이름의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그 피해 규모가 약 22조 원이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806만 명에서 416만 명으로 48%나 급감했습니다. 피해 비율은 한국이 중국의 8배에 달했습니다. 안보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전환하는 중국의 방식. 이 선례는 전자권 전환 과정에서도 유사한 압박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결국 중국의 본심은 현상 유지입니다. 한반도에서 통일도 원하지 않고 전쟁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유지하면서 한미동맹이 약해지는 건 환영하지만 한국이 독자적 군사 강국으로 올라서는 건 경계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도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중 게임 속에서 한국은 어떤 카드를 쥐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전자권 전환을 안보 위기로 보십니다. 76년 만에 지휘권을 돌려받는다는 게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2025년 154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전망치는 377억 달러입니다. 불과 1년 만에 2.5배로 뛴 겁니다. 방산 빅4 기업의 수주 잔고만 해도 720억 달러로 이건 약 5년치 생산량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반짝 호황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폭발적 성장이 가능할까요? 바로 전자권 전환이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갖춰야 하니까 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합니다. 3단계 방어 시스템에 8조 원이 투입되고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면서 첨단 기술의 국산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KF-21 전투기가 양산 단계에 들어갔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LSAM 개발이 진행 중이며 천궁2 미사일 방어 체계는 이미 해외 수출 실적까지 쌓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미국도 한국 방산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한국의 권역 지속 지원 허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한 미군뿐 아니라 주일 미군 장비까지 한국 방산업체가 정비하는 구조입니다. 미국이 지휘권은 넘기면서도 한국의 방산 인프라와 기술력은 오히려 더 깊게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집주인이 열쇠는 넘기면서 이사는 안 가겠다는 것. 그 구조가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유럽에서도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면서 자체 군비를 확장하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과 실전 검증을 갖춘 K방산이 그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국방비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6년 국방 예산이 65조 8천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약 2.5%입니다. 한국은 이미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 높은 국방비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35년 목표는 3.5%. 이대로 가면 국방비 100조 원 돌파도 현실적인 전망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류 금지령 당시 22조 원의 피해를 겪었던 선례가 있고 전환 과정에서 한미 간 지휘 체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비대칭 문제는 전자권과 별개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회와 위험,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76년 전 편지 한 통으로 넘겼던 지휘권. 미국은 넘기되 떠나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웠고 중국은 원하면서도 두려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한국 방산은 377억 달러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자권 전환은 안보 위기가 아니라 한국 방산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